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잠 잘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미 증시를 보셨을 텐데요. 오늘 미 증시는 아쉽게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또 휴일 보내시면서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들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바로 그런 매매로 해서 실패했던 경험을 여러 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계속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TV를 갑자기 보는데 마치 그 뭐랄까요, 그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러한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또 비행기가 날아와서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되니까 야, 저게 정말 실제 현실인가 아닌가 그런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주면서 시장은 결국은 문을 닫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을 닫은 다음에 다시 문을 열었어도 야, 이거 정말 너무나 겁난다라는 그 분위기가 역시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위로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주가가 2003년도에서 바닥을 찍고 2007년도 후반까지 주가가 위로 가게 올라갔는데 초반에 올라갈 때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역시 지금처럼 계속 하루의 뉴스가 무엇인지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돈을 버는 중요한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때 느꼈어요. 항상 내가 매매를 할 때는 항상 먼저 픽픽치의 그림을 봐야 되는구나. 마치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대로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갈 때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방 골문입니다. 다만 어떤 축구 선수도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갈 때 그냥 수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뒤로 백패스도 합니다. 딱 주시장을 보면 딱 그러한 경우죠.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떨 땐 가끔가다 뒤로 후진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결국 빅픽처의 그림은 앞을 보고 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은 과연 어떤 구간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떤가요? 자, 오늘 아침에도 역시 휴일인데 이렇게 주말이면 좀 자고 싶잖아요. 좀 쉬고 싶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서 이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열심히 또 응대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도 제가 밤새 준비했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경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타이틀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지금은 시장에 크게 양대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코비드-19, 코로나19 문제입니다. 지난 1차 팬데믹 때 2월, 3월이었었죠. 1차 팬데믹이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때 1차 팬데믹이 휩쓸었던 지역은 어디였느냐? 바로 대도시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욕, 캘리포니아 인구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1차 팬데믹이 왔었죠. 그래서 그 여파가 너무나 컸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욕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뭐 여행을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다가 정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센트럴 파크 그다음에 그 뉴욕의 그 거리들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홍대 거리가 마치 막 100개, 1000개 막 모아다 놓은 듯이 그렇게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화려하고 그 가운데서 센트럴 파크가 주는 어떤 그 뭐랄까요, 안락함 그걸 느꼈던 터이기 때문에 뉴욕에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을 때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차 팬데믹은 바로 언제 왔었냐면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중심해서 1차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2차 팬데믹이 어디로 왔느냐? 이번에는 미국의 남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로리다 이런 쪽, 그다음에 뭐 텍사스, 조지아 뭐 이런 쪽이 두 번째 팬데믹의 주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3차 팬데믹이 또다시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딘가를 보니까 그동안엔 대도시 중심으로 발생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도시 주변에 요새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이 많이 올라간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히려 도시 중심보다는 도시 외곽 쪽이 오히려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뉴욕에 가서 센트럴 파크에 보면은 항상 그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센트럴 파크 바깥에 있는
그 높은 건물도 우리가 보통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건물들을 얘기하면서 저기 영화배우 누가 살고 연예인 누가 살고 가격은 얼마고 들어보면 뭐 너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뉴욕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는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외곽의 집값, 교외 지역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늘 얘기했죠. 저희 미국의 특파원 2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은 엄청나게 돈을 쓰는 특파원이고 한 명은 그래도 돈을 좀 버는 특파원이 나가 있어서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외 지역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팬데믹 현상, 이거를 두고 이제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보다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우리 개념을 보면 우리가 단독주택을 미국은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멀리 떨어지는 하우스의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 나온 3차 팬데믹은 이건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주변으로 그게 확산되고 있고 요번에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미국이 저런 팬데믹 현상에 갇혀져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악재가 있습니다. 트럼프 악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트럼프 악재 이미 아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왜 트럼프 악재가 악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역시 이러한 가운데서도 담쟁이 넘고를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온다? 도대체 이게 어떠한 내용인가? 오늘도 한번 스피디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보는 유튜브 하나가 있습니다. 맨 끝에 그렇게 가더라고요. 라면 그러면 누구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고고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차게 출발하죠. 자, 일단 먼저 글로벌 3차 팬데믹 공포가 굉장히 전체를 휩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또다시 17만 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입니다. 지금 시장은 백신 개발이라는 호재와 3차 팬데믹이라는 악재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미국의 시장은 뭐가 더 우선할 것 같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이럴 때 딱 취재 갖고 막 정답하시는 분들 뭐 상품도 드리면 좋은데 지금 두 개의 호재와 악재 중에서 뭐가 우세하느냐? 안타깝게도 악재가 우세합니다. 왜 악재가 우세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백신이 나왔는데 물론 언론을 통해서 화이자나 모더나나 95% 정도 성과가 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파우치 박사 50% 이상만 되더라도 70% 이상만 되더라도 괜찮은데 90%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악재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이 너무 짧아갖고 우리가 백신 맞으면 오케이 95% 성과 있는 거 알겠다. 근데 그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항체가 지속되는 기간이 짧으면 이거는 문제가 있겠죠. 이게 항체가 형성돼서 오랫동안 가져야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자꾸만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임상기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항체가 얼마나 오랫동안 형성되는지 이걸 알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됐고요. 두 번째, 이게 어느 한정만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글로벌 인구가 다 맞아야 되죠. 바로 비행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폐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오픈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비행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지역인가가 만약에 그것이 잡혀지지 않는다면 계속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나라 전 세계 여기가 다 이걸 맞아야 이게 진짜 백신 효과가 있지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호재성 제로보다는 오히려 이 팬데믹 현상이 더욱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결정적인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죠. 야, 자기네가 백신을 개발했어? 그러면 돈방에서 위에 올라서는 거 아니야? 근데 파이자가 그걸 발표하는 그날 바로 CEO는 주식을 갖다 팔았고 그다음에 모더나도 경영진들이 그걸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금 확진자 수가 무지하게 올라가고 있고 누적도 1,100만 명 이상 올라가고 있고 사망자도 25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유럽도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1,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에서는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000명 내지 3만 명. 우리 지금 1,000명 올라가서
우리가 화들짝 놀라고 있는데, 물론 인구 비례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지만 화들짝 놀라고 있는데 막 몇만 명씩 되고 있다, 10만 명 돌파하고 있다, 그다음에 하루에 사망자가 5천 명 육박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다음 주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생스기빙 데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뭐 쇼핑을 또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보면은 미국 증시가 중간에 휴장도 있고, 또 저희 아는 지인도 다음 주에 주초에 조금만 나가면 그 다음에 또 휴리도 안 얘기합니다. 이때 미국은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추석 때 보면 인구 이동 많잖아요. 미국도 보면 이미 거기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로 그 부모님하고 자식들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이미 일찍 독립하잖아요. 그럼 인구 이동이 많은데 야,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또다시 글로벌 3차 팬데믹 공포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양만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본도 지금 비상입니다.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난립니다.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에 경계 레벨을 최고 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림픽까지 앞둔 상태에서 일본은 굉장히 비상사태가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고요. 남의 나라 얘기는 필요 없고 우리도 지금 문제죠. 우리도 지금 신규 확진 수가 이틀째 3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 이 전문의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대로 만약에 가만 놔둔다면 우리도 한 1, 2주 이후에는 1000명대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또다시 전 세계를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그 3차 팬데믹 공포가 지금 굉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둔화시키고 또다시 경제가 블록되는 것이 아니냐, 락다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 주지사가 이런 멘트도 하고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다. 아까 얘기했죠.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적으로 광범하게 퍼지기 때문에 어딘가 숨을 데가 없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똑같습니다. 뭐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하나 느끼는 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도 선진국 국민에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얼마 전에 아마 뉴스 보셨죠. 이런 것에서 프랑스에서는 밤에 광내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마스크도 하나도 안 껴요. 이건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교육 수준을 끌어올린 것은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의 교육열이 여기에 굉장히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벌써 옆에서 눈살을 찌푸리죠. 벌써 마스크 안 끼고 가면 우리 벌써 옆에서 뭐라고 하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육 수준과 밀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고 주시장은 그래도 견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트럼프의 대선의 불복입니다. 이미 아는 내용인데요. 아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년 1월 달 되면요, 자칫 잘못하면 쫓겨난 사람 세대수가 무려 1,000만 세대수가 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지금 미국은 소득의 불균이 굉장히 심하고 부의 편중이 심하다고 그랬죠. 전체 수입에 만약에 100이라는 돈을 풀면은 그중에 68%는 상위 10%한테 몰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이 돌지 않는다는 말씀드렸고요. 부의 편중은 더 심합니다. 무려 75% 이상이 10%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10% 중에서도 또 나누면 1명과 9명이 또 나눠져 있을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이 불균이 굉장히 심하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하루속히 부양책이 정말 촉각을 다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러한 촉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대선 불복, 이게 뭐를 끌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공화 민주 간의 협상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승복을 해야 어떤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고 있느냐? 역대 그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트럼프의 전례 없는 대선 불복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죠. 전 뉴욕시장이었죠. 루디 줄리아니가 기자회견에서 부정 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는 등 아주 이게 점입가경으로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3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은 현재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먹구름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세 가지 시나리오는 뭘까요? 지금 첫 번째는 일단 소송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대법원까지 가자. 그래서 6명이 보수이고 그다음에 진보가 3명인데 여기서 뒤집기 시도하자. 이건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럴듯하게 나오는 가장 큰 것들이 있죠. 바로 다음 2024년도에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까지 얘기 나올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역대 최고의 뭐랄까요 지지를 받은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에서 당선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무려 7,300만 명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갈라치기죠. 그죠? 정말 갈라치기 그러면 쉽게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딱 미국도 반을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후세 역사가들은 트럼프를 뭐라고 할까요? 그죠? 정말 유나이티드가 아니라 완전 세퍼레이티드 그 미국을 만들어 오는 것이 트럼프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의 대선 불복 얘기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2024년도에 차기 재출마를 줍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이 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보다도 4살 나이가 많고 다음에 두 번째 재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통령도 주목받고 있는 거고 또 트럼프가 저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트럼프는 소위 고위직 숙청 분풀이 인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방부 고위직 이것 이미 숙청에 들어간 거 이미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냐면 진화 CIA 국정을 비롯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갖다가 쳐낼 것이라는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노이즈를 주고 있고 가장 큰 것은 바로 부양책이 자꾸만 늦어진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염두에 둘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10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입지를 베팅하다가 달러 공습이 시작되면서 11월 달에 본격적인 베팅을 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요 이후에 일주일은 과연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보시죠. 바로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 일주 요번 주에 여전히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주를 보시죠. 전주를 보면 울긋불긋하죠. 그죠?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코스닥에서 제대로 동참하지 않았는데 요번 주에 눈에 띄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압도적으로 매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도대체 주시장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코스피 시장은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소 찔끔이지만 여전히 얘는 계속해서 위로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리식 표현하면 애개할 정도로 약간 속도가 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은 어떠느냐? 코스닥은 코스피가 11월 달에 날아가는 동안에 얘는 올라가다가 옆으로 상당히 기간 쉬었죠. 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여기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두 개 사이에 소위 갭을 메꾸는 갭 메꾸기 게임 혹은 우리가 뭐냐면 키 맞추기 게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갔던 종목이 먼저 쉬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뭐나 이런 것들 확 먼저 올라간 다음에 쉬는 사이에 그 사이에 못 갔던 종목군단들이 이 뒤를 메꿔주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선도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이게 그럴 때 이쪽이 올라갈 때 여기가 확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역시 조금씩 주가가 더 위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준비한 것은 각도입니다. 얘가 조정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확 빠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만 기어주면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20선이 이렇게 누워있죠. 제가 맨날 얘기하죠. 올라갈 때는 KTX하고 올라가고 조정은 비둘기로 조정받고 올라갈 때는 KTX. 이게 올라가는 각도론이거든요. 소위 파동론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여기도 보시면 제가 맨날 얘기하죠. 급락급등. 항상 주가 움직일 때는 급락급등의 V자 바닥과 완만턴의 U자 바닥 있을 때 가는 패턴이거든요. 급락급등, 완만턴.
그죠? 이게 뭐냐면 올라가는 각도가 가파르는데 조정은 비둘기, 다시 코삭도 올라갈 때 강한 각도. 그러면 조정받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그렇습니다. 여기 이미 앞에 있는 고점을 뚫었고 코삭은 아직 앞에 있는 고점을 뚫지 못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갔기 때문에 이쪽이 뚫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왜 제2의 삼성전자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 왜 그럴까? 항상 시장은 불안할 때가 가장 최고의 배팅 찬스였다는 겁니다. 왜요? 30년 둔팅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좋은 찬스에서 2000년대 장이 무너진 다음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바라만 봤습니다. 아니면 찔끔찔끔 잘라 먹었습니다.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아, 빅픽처 그림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의 빅픽처 그림은 누차겠죠. 지난 3월 달 이후에 말씀드렸던 이 장은 최소한 2 years.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장은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금리가 고점을 찍을 때까지 위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한마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 지방의 집값들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는 것들 많이 느끼시죠? 보통 한쪽을 찍어 누르면 풍선 효과다 그러는데 보통 찍어 누르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돈이 숨는 게 아니라 어딘가 다른 투자자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토지보상금이 뭐니 돈이 찰찰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마지막 매수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이 시장을 1400서부터 2400까지 끌어올렸던 것이 누구냐면 동학개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한 100포인트 정도 받았죠. 다음에 2300서부터 2500까지 끌어올린 게 누구냐? 바로 외국들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보통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을 얘기할 때 일반 투자자 그럽니다. 소위 놈자자를 씁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 한자 세대는 아닌데 예전에 들었던 기억나서 일반 투자자 그러거든요. 근데 기관은 기관 투자자 이러지 않습니다. 기관은 기관 투자가 그럽니다. 이게 집가짜이기도 하지만 전문가 가짜이기도 하거든요. 이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기관이 이번에는 소위 탁플레이를 아직까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기간이 지금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내내 한 모양을 보시면요. 여긴 좀 사다가 중간에 매도 때리다가 여기도 계속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매도 때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한 게 없습니다. 포트에 종목이 없어요. 누가요? 기관이요. 보통 우리가 시장의 꼭지를 얘기할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먼저 장을 선도하고 맨 끝에 일반들이 쫓아갔을 때 장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관 투자가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인 것 같습니다. 놈자자를 써야 마땅하지 않을까 정도로 기관이 제대로 배팅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들어와야 결국 끝나는 거다. 그럼 이들이 들어올 때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기관 들어올 때는 뭘 갖고 들어올까요? 펀더멘털을 따지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어떤 테마주나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갔던 거 경기민감주 종목군들 펀더멘털상 유리한 종목 이런 종목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삼성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마지막 한 군데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요새 저의 틀이죠. 맨 끝에 항상 재미있는 기사거리 하나 보이면서 끝내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는 눈에 익죠. 뭐 자주 강조할 필요도 없죠. 매번 보니까요. 처음에 장이 밑으로 폭락했을 때 여러분들 모건세이가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GDP가 내년에 1분기까지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인 것은 레버리지 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레버리지가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는 우상향한다.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내가 저축하는 마음으로 여길 누워야 최소한 여러분들 뭘 하느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2000년도에 1억이 지금 얼마가 돼 있어야 되느냐 돈의 비중을 얘가 4억 5천이 돼 있어야 맞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20년 전에 5억은 지금 1억 정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5억이라는 그 금액은 앞으로 20년에는 돈이 얼마가 될까요?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분들도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이션 치도 못한다면 정말 캐시 이즈 트래시 레이 달로 얘기대로 그런 현상에
시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기 우상향한다. 이거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골드만삭스의 얘기였었죠. 물론 이게 여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모르겠다. 근데 제가 보는 건 있습니다. 꺾어질 때 꺾어질 신호는 정말 여태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꺾어질 신호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오늘은 어떤 한 장의 컷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것을 끝으로 해서 마감할까 합니다. 보시죠. 바로 신한투자금융에서 나온 레포트를 소개하면서 끝나려고 합니다. 내년에 2021년도에는 반도체 소위 빅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2021년도부터는 메모리 분야의 빅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 보면 3분기에 스마트폰, TV 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충격에서 IT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예전에 제가 상품 쪽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었죠. 여행을 못 가는 대신 사람들이 앉아서 쇼핑으로 오히려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의 출하량 증가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은 이 IT 센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기타 여기 기저효과 뭐 신규 콘솔 출시 그다음에 여기 인텔의 신규 플랫폼 출시 뭐 5G 스마트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 수요가 2021년도에 이연돼서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요 신한금융투자의 레포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의 소위 낙수 효과가 예상되는 그 종목군 섹터들이 있죠. 이 반도체 쪽 보면 반도체 소위 장비 업체들,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되겠죠. 지금 대략 어떤 업체들이 있습니까? 원익 IPS, 그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PSK, K시텍, 뭐 테스, 테스 영역에 물어봐야겠네요. 테스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장비 업체에 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소재 업체들도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소재 대표적인 업체들 보시면은 떠오르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한솔 케미컬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나머지 종목군단들 중에서 보면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종목군도 쭉 뭐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울브레인 같은 경우,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뭐 이런 종목군들도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NF 테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에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군이니까 여기에 장비 종목이라든지 소재 종목군들도 주목해서 보라는 이 레포트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살 때는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소개해도 괜찮은 레포트 같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은 여전히 위아래로 굉장히 혼조하는 상황을 보일 겁니다. 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백신에 대한 호재보다는 지금 팬데믹 현상에 대한 악재가 더욱더 시장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혼조한 상황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다가 트럼프의 계속되는 어떤 이러한 노이즈 이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연비 손흥민 선수라면 공을 그냥 수지로 몰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요리조리 피하고 난 다음에 공을 쏘겠습니까?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차는 방향은 상대방 골문이고 이 상이 가는 방향은 길게 볼 때는 경기 우상이기 때문에 위쪽을 보고 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